그 이따가 뒤에 나올 거예요. 아무튼 산화환원 반응에서 과항이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산소와 물은 산소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그 공중에 날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이 되겠죠. 그럼 탄산가스 효과를 대해서 얘기 들어갈 때 탄산가스의 20g이 만들어지는 과일의 무게는 아주 이상적일 때 한 150g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탄산가스 20g이에요. 그럼 과합성을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과합성을 만드는 설탕의 양은 탄수화물의 양은 12.8g 정도 나올 거예요. 12.8g 정도. 왜냐면 여기서 과실로이 되는 거는 과실로이 배분을 따졌을 때 60%니까 약 한 7.68g 정도가 옮겨겠죠. 근데 우리가 건물 중에 5%로 잡았을 때 우리가 그럼 154g 정도의 우리가 탄산가스가 154g 정도의 과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생각하면 이제 광 좋고 탄산가스 좋고 이런 날에는 우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얼만큼의 과일을 더 생산할 수가 있겠구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대충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떤 컨설턴트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농장에 돈을 많이 벌었네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을까는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튼 그래서 탄산가스를 얘기할 때 20g 구입할 때는요, 과일을 생산할 때 한 5월 정도 필요해요. 생각해볼 때는 굉장히 이익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빠졌어요? 호흡이 빠졌고 탄산가스가 부족할 때, 탄산가스가 다른 모든 조건들은 완벽한데 탄산가스가 광합성의 제한 요인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제가 그걸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이따 계산해 보시면 아실 거고, 아마 저희가 아마 처음 보실 확률이 높아요. 뭐 공식을 보게 되면. 근데 만든 건 아닌데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주의 탄산가스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저온 관리하고 조조과학을 한다는 게 어떻게 다르냐 볼게요. 빨간색은 저온 관리, 고온으로 온실을 관리를 충분히 온도를 높여놨고 오전에도 조조과온을 충분히 한 사람이에요. 탄산가스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죠. 떨어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떨어지죠. 일출에서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저온으로 관리하는 사람 보세요. 저온으로 관리하는 사람 어때요? 이게 쭉 올라갔다가 더 천천히 떨어지죠. 환기 시간이 다르죠. 환기 시간도. 그러니까 저온을 관리하는 사람과 고온을 관리하는 사람은 환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환기를 하게 되면 CO2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탄산가스의 효과가 좋으려고 하면은 충분히 야간 온도가 높고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에 탄산가스의 효과가 좋으려고 하면은 난방을 충분히 해야 되고 조조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간에 12도 관리하고 뭐 주간 조조관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탄산가스를 공급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탄산가스 식물체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방합성을 할까? 효율이 높아질까에 대한, 아까 그 얘기는 뭐였어요? 식물체 온도가 18도, 22도, 23도가 된 상태에서 식물체 온도가 22도예요. 여배 온도가. 탄산가스는 충분하지 않고 온도는 22도이고 광량은 700W이고 이 조건에서는 가능한데 오전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오전에는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창을 열면 어떻게 돼요? 탄산가스 시비를 중단해야 되거든요. 탄산 시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얘기할 거예요. 탄산가스는 뭐 이제 탄산가스를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토경에서는 자체에서 흙에서 올라와요. 탄산가스가 일정 부분. 근데 수경재면 전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탄산 시비 효과가 더 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산 시비 효과는 생육도 촉진하고 개화미 착화, 광합성 효과를 높이니까 광합성이 한번 여분이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과일이라든가 이런 꽃피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도장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광합성 양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게 도장이라고 했죠. 광합성을 더했으니까 도장이 훨씬 덜 되겠죠. 온도가 높아도. 그래서 우리가 탄산가스 시비는 시기와 농도에 주의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과 전에 탄산가스를 시비하면은 이과 줄기에 옥자람이 올 수 있으므로 착과 후에 시비한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물체가 아직 광합성의 부하가 걸리기 전인 과일이 달리기 전에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착과 전에는 어때? 나무가 작아요. 그래서 탄산 시비를 해야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7.6리터라고 치면은
파라방된 나무가 탄산가스를 이파리가 12장의 놈을 흡수하는 거와 이파리가 크지 않은 것들, 작은 이파리를 흡수하는 거 양이 다르겠죠. 그리고 탄산가스는 주는데 해가 뜬 후 30분에서 1시간부터 환기할 때까지 주로 하고 환기하지 않을 때 3-4시간 준다고 하죠. 환기 안 하는 온실에서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중에 오전에 저온이었으면은 환기를 일찍 하라 했어요? 저온 늦게 하라고 했어요? 일찍 하라고 했죠. 왜 일찍 해요? 온도가 급상승하니까 해가 뜨자마자. 그럼 커튼을 80-90% 치고 창을 열어 미대 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래요? 환기를 시키죠. 그러면 탄산가스가 일부러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뒤에서 설명 온도 관련 설명 드릴 건데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창을 30% 개발할 때까지 점차적으로 11량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10% 이상 환기가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안 해요. 우리가 10%를 열어버리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기할 때는 공급 비용과 생산을 위해서 경제성이 높은 방법을 하는데 환기를 많이 할수록 우리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30%는 절대 하면 안 되고 10%에서도 우리가 안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복합환경제일 때 보기에는 보통 우리가 CO2 농도를 외부 농도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400ppm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볼게요. 외부에서 400ppm이 들어오면 어때요? 탄산가스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요. 반대로 400ppm을 떨어지게 되면은 나오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내외부의 탄산가스의 함량이 똑같이 400ppm일 때는 확산의 법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요. 예. 같은 농도에서는 확산의 법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400ppm이에요. 여기가 내가 600으로 해서 200 올렸어요. 농도가 2배, 그러니까 200 올라가 200만큼 올라가겠죠. 내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400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탄산가스가 2배를 더 공급한 거잖아요. 2배가 아니에요. 8배, 10배예요. 그게.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온실을 막아놔도 400으로 공급하게 되면 200에서 그러니까 내가 안에가 800이고 외부가 400이면은 확산 법칙에 의해서 어디서 빠져나가요. 더 빠른 속도로. 근데 내부가 600이고 외부가 800이면은 200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600과 800은 2배 차이가 아니야 그러는데 4배, 6배, 8배 차이 납니다. 실제 탄산가스가.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400에서 600으로 올리는 거와 400에서 800으로 올리는 것이 탄산가스 공급량이 2배를 생각하는데 2배가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확산이론 제가 빨간 표시해놨죠. 예, 이건 제가 만약에 시험 내면은 요거 저 뭐죠? 가로치고 시험 낼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법칙을 따르느냐? 근데 이거 빨간색까지 했는데 틀리면 안 되니까 시험 낸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성의가 없는 거지. 그리고 탄산가스 시비 농도는 왜냐면 그걸 알아야 돼요. 저걸 알아야 저희가 탄산가스 시비를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탄산가스 시비는 정해진 거 아니라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준수 효과를 이거는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만큼 나는지를 공식을 만들어 놓겠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노트도 안 갖고 왔어요. 여기는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볼게요. 여기다가 200을 한번 넣어보세요. 200을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5가 되죠. 5, 25. 25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20인 2배에서 20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게요. 20인데 내가 1.5를 놨어요. 그럼 20이 되면 어떻게 돼요? 37.5%가 200에서 300으로 올랐을 때 약 37.5%의 생산형 준수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감안할 수가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뭐가 있대? 탄산가스만이 부족할 때. 또 하나 1.5라는 얘기는 조조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조조관을 안 했으면 어때요? 그것보다 더 활력도가 떨어지겠죠. 이거는 변수예요. 이거는 내가 대략적으로 나무의 활력을 보고 판단한다 이것들. 그러면은 300을 넣어요. 300을 넣게 되면은 3.3이 되겠죠. 곱하면 다시 1.5로 꺼야 되면 16.7%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탄산가스가 만약에 400에서 500으로 늘리는 거하고 500에서 600으로 늘리는 거하고 볼게요. 500에서 600으로 늘렸을 때 6% 늘어가는데 400에서 500 늘릴 때는 9.4%가 늘어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력이 좋다고 가정했을 때 1.5로 가정했을 때 활력이 좋을 때 얘기해요. 활력이 1이면 이것보다 떨어지겠죠. 활력이 1이면 이것보다 뭐 3이 날아가겠죠. 3이 3.2가 3.12가 날아가겠죠. 뭐들이. 그러면 이따가 탄산가스 가격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또 한번 설명. 이거는 제가 또 PPT로
이따가 대체 같은 거 올려드릴 거니까 요 동영상 강의랑 들을 테니까 아마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로 들어보시라고 하세요. 한번 딱 들어보시라고 하고 1.5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1.5 있잖아요. 요 1.5는 매우 뭐다? 이상적인 조건이다. 5위는 좀 더 높아요. 5위는 1.5가 1.78이 될 수도 있어요. 토마토는 1.5이고요. 근데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 조조건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활력이 좋을 때 얘기해요. 저온 받으면 밤에 12도 맞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탄산가스를 공급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급속도로 어떻게 돼요? 증가속도, 생산량의 증가속도가 광합성속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00ppm을 가게 되면 어때요? 차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1000이에요. 아까 그래프 여기 보면은 공식에 뭐예요? 1000이죠. 1000ppm은 우리가 한계치로 봐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제로다. 뭐 1000이나 1100이나 똑같기 때문에 1000을 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앱을 하나 만들, 이걸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활력도 계산하고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 탄산가스의 농도를 볼게요. 이제 온도가 중요하죠. 여기서 온도는 무슨 온도예요? 2배 온도를 말해요. 여배 온도를 보면은 20도일 때 300ppm 어때요? 여기죠. 300ppm. 근데 만약에 30도면 어때요? 조금 올라갔죠. 근데 20도일 때 1300ppm면 어떻게 해요? 많이 올라갔죠. 30도일 때 1300ppm면 저렇게 올라갔죠. 문제는 내가 30도에서 1300ppm을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400에서 600 올라가는 거하고 400, 800 올라가는 거하고 2배 차이가 이랬죠. 탄산가스 공급량이. 몇 배 차이라고 했어요? 4배, 6배, 8배다. 그러면은 400에서 1400 올라가면 무슨 몇 배 차이가 될까요? 10배, 20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산 법칙에 의해서 막 탄산가스가 날아가겠죠. 확 날아가버리겠죠.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빠지기 많아요. 광하고 뭐가 빠졌어요? 습도도 빠졌죠. 이런 것들이. 일단 단순히 다른 최적 조건이 맞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분을 20도로 놨을 때 최적이 얼마예요? 자연계에서는? 예. 20도밖에 안 돼요. 20도에서는 300ppm 정도 가죠. 그 다음 400ppm 때는 좀 더 올라가겠죠. 자연계는. 근데 20도인데 만약에 요 그래프 상승 곡선으로 보면은 내가 만약에 한 400, 500, 600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500, 600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맑은 날 뭐 400에서 500ppm 날 영행, 생식기능 700, 800, 흐린 날 3, 400, 생식기능이 500, 700인데 흐린 날이라는 개념은 구름이 엮여 낀 날이에요. 근데 흐린 날 가서 웬만한 공급 안 해버려, 멈춰버려요.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이 겨울철에 더 심하고요. 겨울철에는 아예 잠을 재워버리거든. 18도로 광이 없어버리니까 비 오는 날 아예 주지 않는다. 그래서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저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많아요. 결국 흐린 날은 우리 온실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결로가 많이 생겨요. 결로가 생기면 기공이 다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쓸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온실들에서 비 오는 날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 보게 되면은 입이 눅눅하거든요. 그러면은 기공이 이미 다쳤다는 얘기고 굳이 그때는 넣어봐야 밖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유럽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럽과 우리는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탄산실을 할 때 매번 넣는 게 좋을 것인가,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공급했다가 멈췄다가 좋을 것인가, 매주 공급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탄산가스를 계속해서 공급할 때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내가 600ppm으로 계속 공급하면은 식물은 뭘 할까요? 원래 400ppm에 적응되어 있죠. 300ppm에서 400ppm 사이에서 식물의 잎은 적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0ppm로 계속 공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식물은 나의 환경은 600ppm을 이해하겠죠. 그러면 기공을 어떻게 할까요? 작게 만들고 조금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같은 600ppm로 공급해도 그때 탄산가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떨어지죠. 계속 공급하면. 그러니까 우리 탄산가스 공급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2주 공급하다가 뛰었다가 2주 공급하다 뛰었다를 반복해야 얘가 적응을 하지 않는다. 탄산가스를 계속 공급한다는 건 낭비다. 그래서 우리가 넣었다 중단했다 넣었다 중단했다 반복해서 식물이
적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를 해야 된다. 식물은 특이하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적응을. 그러니까 우리 공학하고 다른 게 있어요. 공학하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거 아니잖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같은 환경 조건에서 식물의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너무 쾌적한 조건을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물도 그렇잖아요. 제가 근권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배지를 가볍게 만드는 걸 했잖아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를 줘야 뿌리가 나고요. 얘가 적응해갖고 물이 쾌적한 조건을 만들어버리면은 뿌리가 발달이 멈추게 돼 있어요. 이 적응이라고 못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시켜준다는 거 이런 거예요. 뭐 탄산가스 고농도의 낙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교수님 모실인데 어떤 일이 사건이 있었냐면은 탱크가 터졌어. 터진 게 아니라 밸브가 열렸어. 그래갖고 탱크롤이 몇 톤짜리인가? 4톤, 5톤짜리가 하룻밤새 다 들어갔어요. 브레이크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진짜 고농도 피해죠. 그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1000에서 1500ppm에서 내가 피해난 거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요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으니까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참고로 과거에는 탄산가스 피해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탄산가스가 에틸렌가스 피해. 뭐냐면은 옛날 주정가스를 옛날 몰랐을 때 주정에 그 탄산가스를 만드는 방법 중에 주정을 에틸렌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CO2를 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농업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에틸렌가스는 작물을 노화시키고 꽃을 다 퇴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탄산가스 공급장치인데요. 그걸 CHP라고 해서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것들. 내가 온실이 10헥타 정도 돼요. 20헥타예요. 그러면은 소형 발전기를 놔요. 우리가 보면은 열병합 발전기 있잖아요. 그래서 열병합 발전기를 이용해서 낮에 전기를 만들고 뭘 할까요? 전기를 만들거나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탱크에 보관을 하고 낮에는 뭐래요? CO2를 온실 안에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 CHP를 이용해서 탄산가스 공급하는 경우는 사실상 공짜예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탄산가스를 높게 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놔둬요? 공짜니까. 어차피 그게 천연가스를 쓰거든요. 천연가스를 통해서 물을 데펴놓고 밤에 쓰고 낮에는 그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굴뚝을 온실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우레아도 통과시켜서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달랐던 게 하나가 유럽은 액화 탄산가스 사용하지 않고 이런 LNG 가스를 이용한 천연가스를 이용한 걸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탄산가스 가격 차이가 커요. 얘네들이요. 1000ppm을 넣는 것이 별로 부담이 안 돼요. 외부는 CO2는 저 내부하고 외부의 환기를 했을 때 내부의 탄산가스가 떨어지면은 내부 들어온 것들. 근데 창을 40% 열어놓으면은 내부와 외부가 거의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근데 액체가 비싸죠. 그래서 액화탄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소식 발생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등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포 잘못 쓰면 뭐가 돼요? 가스 피해 나죠. 그 대포의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아침에 온도가 엄청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게 전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요? 그 쓴 데는 30m 올라가고 저 뒤는 18도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에? 물이 확 맺혀요. 그 대포 쓴 사람들 가보게 대포 쓴 사람들이 있는데 가보면은 아침에 물방울이 막 이렇게 맺혀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물방울 맺혔으면은 여기도 광합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딸기 하신 분들 써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걸 또 컨설턴트들이 쓰라고 한대요. 탄산가스가 좋다고. 그럼 저희가 볼 때 근데 본인들이 좋대요. 딸기 하신 분들이. 근데 내가 야 물방울이 저렇게 맥혔는데 탄산가스가 농도가 올라간다고 저게 좋아지는 걸까? 의심이 되죠. 탄산가스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가 딱 해놓으면은 12시까지 안 떨어진대. 12시가 안 떨어진다고 뭐 탄산가스 광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닫아놓고. 그리고 온도를 막 30도까지 이빨이 올려놔요. 안 떨어지게 계속 올려놔요. 제가 환기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갖고 딸기 쪽에 이상한 분들 너무 많은 컨설턴트 이상한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게 있는데 저희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딸기는 식물이 아니야. 물방울 맺혀도 광합성하고 온도가 낮아도 광합성하고 근권 온도가 8도 떨어져도 양분 흡수하고 막 이런 작물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리고 물에 담가놔도 달고. 그래서 참 보면 물에 담가놔도 잘 버틴다는 얘기지 잘 산다는 뜻이 아닌데. 그래서 보면은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 주장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볼게요. 액화식 탄산가스 또 있어요. 옛날에 LPG 갖고 했던 거거든요. LPG 떼서 이제 가는데 등유에 비해서 안전해요. 여기서 이제 매운이 안 나오거든요. 아침에 하는데 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내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오전에 부분적으로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 이거 LNG 쓰는 것들이고요. 지금도 제가 LNG 가격을 따져봤더니 LNG가 액화탄산가보다 싸요. 왜냐면은 CO2잖아요. 에틸렌은 어때요? C 2개에 수소가 6개 붙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훨씬 무거워요. 에틸렌 한 개의 분자에서 CO2가 몇 개, 2개가 나오는데 훨씬 무겁잖아요. 그래서 훨씬 높아요. 양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액화탄산가스인데 요거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 쓰기도 하고 요거 쓰는데 요거는 제가 세도 쪽에 거의 다 없애놨어요. 몇몇 병은 다 이제 끝나요. 이거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게 옛날 가격이거든요. 700원이었어요 그때. 한 3, 4년 전에. 지금은 얘가 400원이니까 아마 얘는 얼마일까요? 1000원 넘어가겠죠. 이거 말도 안 돼. 그리고 양이 이거 얼마나 돼요? 이따 양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틸렌가스 말씀드렸죠. 아까 주정해 놓았던 것들. 이거는 아시면 좋겠다. 그 다음 우리가 배기탄산가스를 쓰는데 1立方미터의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 1.8kg 정도의 우리가 CO2가 발생하고 1.4kg 정도의 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CHP, 이 CHP거든요. 이게 CHP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저도 그 저탄소로 갈 때 우리 CNG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산 같은데 CNG 탱크가 있어요. 그걸 수입을 하니까 거기다가 CNG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탄산가스를 공급하게 되면은 제 생각이에요. 열량이 일반 그 기름 떼는 거, 석유 떼는 거에 비해서 탄산가스가 열량이 한 1.5배 높아요. 2배.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쓰고 있는 등유 보일러를 LNG, CNG로만 바꿔도 뭐예요? 탄산가스가 한 50%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 탄산가스를 태우게 되면은 1.8kg 정도의 탄산가스가 나온다는 거고요. 추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보일러는 밤에 돌리는데 탄산가스 어떻게 써? 그러는데 저 모르겠어요. 그냥 추결조가 있죠. 추결조가 유럽에 몇 톤이에요? 1헥타에 300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떼어서 탄산가스를 집어넣고 300톤의 물을 데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또 주로 CHP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볏짚을 사용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다시는 분들은 지금 없겠죠? 탄산솔. 예, 뭐 탄산 있잖아요. 고형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시는 분 하나가 청년농부인데 그 양반이 믿거나 말거나 해갖고 탄산가스를 이거 말고요. 자기 이게 비싸니까 그 탄산암모늄을 사다가 달아놨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탔어. 암모니아 가스 나와. 많이 넣으니까. 그 탄산가스 농도는 안 올라가고. 왜냐면 양 얼마 안 돼요. 해봐요. 탄산암모늄이 넣어지니까 암모니아 가스 나올 거 아니에요. 암모니아 가스는 어떻게 식물한테 독성 반응을 일으키잖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더라는 거. 그래서 이게 탄산암모늄 계통일 건데 아마도 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탄산가스는 언제 사용해야 돼요? 낮에 사용하고 밤에는 사용하면 안 되죠. 이거는 낮에도 밤에도 계속 나와.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 얘기 듣고 우리가 닥트를 설치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닥트 설치하기도 하고 뭐 사용해요? 요새는 연질로스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하고 지금 위에 설치해요? 아래 설치해요? 아래 설치하죠. 가끔 위에 설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에 설치하면 단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그늘지고 작업에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 설치하는데 이분들 얘기는 우리가 보면은 여기 생장점으로부터 50cm 밑에 설치하면은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확산 효과라고 했잖아요. 확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위에 다니는 게 좋긴 좋지만 아래쪽 따라도 약간의 손을 볼 뿐이고 그 플러스 뭐가 있어요?
작업의 방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은 실질은 아래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광업성 양만 가상할 때는 생장점에 50cm 밑에 설치하는 게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닥트 간격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탄산가스 배출량을 할 때 보통 그 1.6m에 보면은 이제 배출량을 설치를 했어요. 3.2m 간격이면 제곱미터당 1立方미터당 이제 배출량들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좁게 뚫을수록 많이 나오는 거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그리고 닥트의 가스 배출 구멍 기준은 보통 0.8mm 정도로 해서 구멍은 25에서 160cm를 뚫으라는 얘기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촘촘히 들고 앞쪽은 어때요? 띄엄띄엄 뒤집으라는 거죠. 앞에는 띄엄띄엄 뒤는 촘촘히 뚫는 건데 지금은 닥트 쓰지 않고 거의 다 저거 쓰고 있잖아요. 저기 연지로 수사하면서 하고 있고요. 거의 다. 그 다음에 우리가 CO2를 1kg 받는데 부피가 이제 570m거든요. 자연계의 압력에서. 그러면 동일한 CO2를 받는데 필요한 열량은 천연가스는 1立方미터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등유는 0.75L가 필요하고 프로판가스는 약 1리터 정도가 필요하면은 그리고 1kg의 CO2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계산식 볼게요. 밑에 우리가 칠코를 6m로 볼게요. 6m예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10,000제곱미터죠. 그러면은 온실의 부피가 동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한 7,600, 그러니까 76,002방미터가 돼요. 요거는 200ppm을 갖다가 200ppm 뭐예요?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20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뭐예요? 만 분의 2죠. 만 분의 1을 갖다가 여기를 곱해버려요.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15.2kg 정도의 공급을 해줘야 탄산가스가 200ppm 정도가 올라가죠. 여기다 뭐가 빠졌어요? 틈새가 빠졌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밀폐시켰을 때 200ppm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5.2kg이 들어가야 되고 15.2kg을 내가 넣으려면 가격이 얼마예요? 350원에 400원이니까 400원 잡으면은 한 얼마예요? 4, 1은 4, 6,000원 되죠? 6,000원 정도 되죠? 6,000원? 맞나? 4, 1은 4, 5, 4, 20 맞죠? 6,000원 되죠? 6,000원? 6,000원 돼요. 6,000원어치 되면 200ppm 올라가는데 여기도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날아가는 거 없었잖아요. 문 다 닫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6,000원이니까 이게 만약에 시간당 10분당 예를 들어 5분당 15.2kg 빨아먹는다고 하면은 12번이니까 얼마예요? 시간당 한 7만원. 4시간 하면 얼마예요? 28만, 30만원. 그런데 이 틈새가 있다고 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시간당 우리가 80만원, 시간당 우리가 80kg 정도를 공급하게 되면은 100ppm 정도 올라간다고 쳐요. 공급함 실제로. 800kg, 80kg면 얼마예요? 400원이면은 예. 32,000원이죠. 5시간이면 15만원. 예. 엄청나요, 이게 생각보다. 내가 근데 600을 올렸다. 어떻게 돼요? 2배가 아니죠. 얼마가 돼요? 3배, 4배가 되죠. 이게 탄산가스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옥토엔자이드 우일팜에 동부팜에 탄산가스를 얼마 쓰냐 1년에 탄산가스 올리기 전에 8천만 원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잡힌 게. 8천만 원이면 토마토를 몇 킬로 팔아야 돼요? 2,000원 잡으면은 지금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 2,000원 잡으면은 400톤? 40톤? 40톤이 그냥 탄산가스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연계의 이거를 최대한 이용하자. 왜 저 공짜가 넘쳐 흐르는데 왜 굳이 저걸 하느냐 저도 그래요. 왜냐면 운이 좋으면 해요. 조조가는 식물지의 온도가 올라가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온도가 빠졌네. 여기서 다음번에 온도 얘기 있을 거예요. 그 광합성 온도가 있어서 온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온도를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는 더 설명 안 하는데 대학생들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뒤에다가 그 명언들 하나씩 넣어놨는데 여기 빠졌네. 아니 여기서 명언이라는 건요 그 사자성어가 아니라 유명한 그 시들어원에 했던 사람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좀 써놓으려고 해놓거든요. 보게 되면은 그게 그 오해의 소지를 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게 표현하는 용어들인데 굉장히 그 작물에 대한 이해라든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한 30년씩 하니까 인사이트가 굉장히 높아져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자 그렇구나. 내가 그랬잖아요. 식물에 뿌리는 뭐가 같다? 내가 했었는데 식물에 뿌리는 뭐가 같다?
아까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 만들어서 보네. 식물의 뿌리는 근육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학자가 유명한 컨설턴트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와게니겐 교수이면서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와게니겐 교수들은 순수한 교수도 있지만 원래 컨설턴트라다가 교수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 그 사람이 썼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식물의 뿌리는 근육과 같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뭐 한다? 쾌적하게 유지하면 뭐가 된다? 근소치로 온다. 그래서 집에 누워갖고 집에서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팝콘 먹고 누워 이러고 있으면은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된다? 못 걸어 다닌다. 2달 다니면 쓰지도 못한다. 3달 다니면 어떻게 돼요? 내장 기관에 있는 근육도 빠지기 시작한다. 근데 내가 가서 스쿼트를 계속 해주면은 종아리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 발달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같이 나이가 50인 사람들은, 만으로 50인 사람은 앞으로 계속 스쿼트를 해줘야 75살에 걸어 다닌다. 만약에 운동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유산소 운동만 하면은 80세에 병원에 누워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걸어 다니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런 말 하는 게 있거든요. 아유,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식물은 센서로 측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식물의 언어를 봐야 된다. 식물의 언어는 바로 식물의 형태와 식물의 모양을 보고 형태와 색깔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센서는 단지 전기 신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1도 2도에 민감하게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마치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요 자료는 제가 그대로 하고, 요거 또 오늘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편집해갖고 30분 단위로 끊어갖고 제가 올려볼게요. 지금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했잖아요. 요거 30분간 이게 하나로 끊었더니 처음에 뭣도 모르고 1시간만 2시간 걸렸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있더라고. 보다 완독을 못해. 그래서 30분간, 그래도 30분도 길다고 하더라고요. 20분간 겨우 쏙해갖고 10편, 7편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래서 마치고 제가 이제 하우스 한 바퀴 돌고